여러분,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을 두고 참 말들이 많죠. 예.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이쪽에서는 국가 부채 비율 40%가 뭐가 의미가 있나, 그거 족보에도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 경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국가 부채 비율 지금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대로 가다가는 당연히 그리스식의 재정 위기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표적으로 국가 부채 저는 확실히 관리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준칙이 정확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2016년에 만들어졌던 재정 준칙, 그게 국가 부채 비율이에요. 40% 유지하는 거,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족보에도 없다? 참, 저는 제가 이 말을 한마디 꼭 쓰겠습니다. 안 쓰려고 했는데 멍청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족보에 없기는 왜 없습니까? 유럽연합이 태동을 할 때 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냈던 재정 준칙이 국가 부채 비율 60% 그리고 재정 수지 마이너스 3%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재정 준칙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재정 준칙이었어요. 이게 족보가 없는 겁니까? 이론을 공부 안 했다고요? 유럽연합이라는 큰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는 기본 매뉴얼이 됐다니까요.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뭐 지금 재정 준칙도 안 정하고 막 퍼쓰는 거는 그러면 뭐죠? 그건 족보에 있나요? 그건 족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국가기관이 규칙이나 준칙도 없이 깨버리고 나서 막 빼쓴다고요?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일이죠. 국민에게 뭔가 약속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재정관리를 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준이나 규칙도 만들지 않고 저렇게 막 뺏어온다고요? 저는 그게 더 족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40%가 됐느냐? 유럽 재정 준칙은 60%였는데 우리는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고령화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20% 빼놓은 거예요. 그만큼 고민해서 지금까지 국가 운영의 지침이었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 야, 이거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20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0 밑으로 내려가면 경제가 진짜로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는 것도. 경제 위기라고 말할 만큼 성장률 뚝뚝 떨어지고 내수 뚝뚝 떨어지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재정 준칙이라는 것도 40% 지켰을 때 투자자들이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40%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쪽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60%도 유럽의 재정 준칙도 웃기게 생각하고요. OECD 평균을 자꾸 이야기해요. OECD 평균이 1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110%까지 내다 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체가 진짜 무책임하고 자기만이 아는 발상,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길을
그것도 국가가 무식하게 걸어간다고요? 예? 40%에 넘어서서 50% 원래 50% 갈 수도 있어요. 60%, 70%, 80% 이렇게 막 가겠다고요? 2000년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17.1%였어요. 2005년에 25.9%였고요. 2010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어내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MB 정부는요 29.7%까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2010년대 들어서도 2011년에도 30.3%만 기록할 정도에 계속 40% 이하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만큼 암묵적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막 깨겠다. 저는 그 자체가 그런 발상 자체가 진짜 무서워요. 네.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국제통화기금 IMF예요. IMF. 워싱턴 DC에 있는 빌딩입니다. 이 IMF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마이너스 1.2%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IMF가 국가 부채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재정통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재정통계 매뉴얼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IMF의 정부 재정통계 매뉴얼을 따릅니다. 우리처럼 국가가 직접 보정 채무를 진급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지는 보정 채무 요것만 쓰는 거는요. 대한민국만 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런데 이 IMF가 하는 국가 보정 채무는요. 국가가 직접 보정 채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공공기관의 채무 이것도 국가 채무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무원 연금 장기 충당금도 넣고요.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증권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나름대로 IMF의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을 따르긴 했어요. 그러나 1986년도 판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이후로는 IMF의 국가 보정 채무 기준을 바꾸었거든요. 그걸 안 바꾸고 우리는 1998년의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0%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뀐 IMF의 국가 보정 그러니까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이요. 100%를 넘어섰습니다. 100%를. 왜냐고요? 정부가 직접 부채만 하더라도 오늘 현재로 보면 819조죠. 그죠? 819조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부채가 얼마일까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525조가 넘습니다. 525조. 여기에다가 공무원 연금 장기 충당금이나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까지 포함을 시키면 100%가 넘게 됩니다. 100%. 대한민국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요. 그림자 부채라고 이야기를 저는 이름을 달아놨는데 그림자 부채도 굉장히 많아요. 자, 지방정부의 산하단체의 부채. 이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도 적어도 25조 이상이 되는 데다가 최근에는 지역화폐를 마구마구 발행을 하는 바람에 거의 3조 넘게 지역화폐 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 어떡합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1611조가 넘어섰지요. 1611조가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요.
자영업자 부채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253조가 넘어선다고 그래요. 253조. 기업 부채는 또 어떻게 해요? 기업 부채는 거의 1000조에 1000조. 929조에 929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요. 나라 전체가 빚더미.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을 40%로 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 40%가 넘어서면 재정을 관리하기 힘들다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40%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 경제 규모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한 해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되든 뭐 남는 돈. 그 남는 돈으로 국가 부채 이자를 낼 수 있으면 우리 국가는 굉장히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40%가 넘어설 경우에는요. 걷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한 해 살림을 살고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 부채 이자도 못 내. 이자를 못 낸다는 건 다시 부채를 만들어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부채를 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돈을 찍는데 무슨 이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국가 부채라는 것은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누가 사주나요? 그 채권을 사주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주는 거는요. 뭐 국내 기관도 사주지만 해외의 어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사주고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 같은데, 혹은 국부펀드가 사줍니다. 국부펀드가. 우리도 국부펀드가 있죠, 그죠? 코리아 펀드라고 있죠. 거기가 사주든가 아니면 투자자들이 일부 사기도 해요. 대형 투자자들 있잖아요.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여기 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센데 여기에는 항상 국가 부채를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이자 표시를 하잖아요. 이자 표시를 하는데 그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채가 많아지면 이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채는 더 많은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 부채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요. 나라의 어떤 재정이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어서 결국 그 재정 때문에 짓눌려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제가 왜 국가 부채가 40%인지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 규모를 더 키워야 되고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을 때 부채가 늘어나면 이게 별로 부담이 안 되지만요.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부채가 늘어나면 그 부담액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커질 수밖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는 더 힘든 위기로도 올 수 있다는 거죠.